봄이 찾아왔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마침내 엄폐물이 생기고 날씨도 좋아지고 있지만 푸틴에게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진격을 명령했고 병사들은 죽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내내 최악의 한 달을, 우크라이나는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봄 공세가 실패하고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사상자, 굴욕적인 진격 속도, 새로운 이정표 달성까지 러시아는 3월 내내 거의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최악의 순간들이며 이 영상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 행동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3월 이 푸틴 군대의 전쟁 중 최악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조리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에게 불가피한 결과를 안겨줄 봄 공세를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장거리 타격 전략을 강화해왔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3월 수학 작전이라 부르는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의 전략적 목표물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체 발표에 따르면 5개의 공장, 10개의 정유소 석유시설, 그리고 방공 시스템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2026년 3월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가장 많이 타격한 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공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동안 러시아의 주요 공장 5곳 이 타격을 받았으며 그 시작은 국경 지역인 브랑스크에 위치한 크렘니 L 공장입니다. 러시아 최대의 마이크로 전자 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이 공장은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생산 건물과 러시아가 미사일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부품 창고를 파괴함으로써 이 공장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급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러시아는 자국 미사일 다수에 필요한 마이크로칩을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란스크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BU는 러시아가 수리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드론 아니면 10대의 드론이 크렘니 L 공장을 다시 한번 파괴하기 위해 발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5곳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울리아녹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비아스타르 항공기 공장을 공격해 온도 조절식 경납고와 보관 중이던 일류신 76, 78 항공기 여러 대를 파괴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아비아스타르는 대형 수송기 제작 정비를 담당해 이 공장을 잃으면 러시아 물류에 큰 타격이 됩니다. 대형 화물기가 없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장비와 병력 수송이 느려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중급유기 정비 공장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공중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노브고로드주의 스타리 루사에 위치한 123 항공기 수리 공장도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 쏟아지면서 일류신 76 항공기를 보관하던 경납고와 미사일 방어 항공기, 그리고 러시아가 대공 미사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장 시설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항공기 정비 시설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내부 물류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알체프스크와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제철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이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곳은 포탄 탄피를 제작하고 러시아 군대에 필요한 많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장갑강 생산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돌격은 끝입니다. 마지막은 세바스토폴로, 우크라이나가 그곳에 그라니트를 타격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라니트는 혁신센터이며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을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센터라고 합니다. 이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크림반도 추가 공격이 계속되고 러시아의 S-400 방공망이 무너지고 있어 러시아는 대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나쁜 소식이며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 생산시설을 최대한 멀리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스크바 지역 힘키의 로스코스모스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시설은 시베리아와 페름의 우랄 산맥 지역에 있는 옴스크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네요.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생산시설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 멀리 옮겨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로스코스모스가 모스크바 지역에서 공장을 옮기는 이유는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켜봤고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권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효율성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로스코스모스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산업 기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기미가 없으니까요. 4월 4일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SBU 드론이 우리가 방금 언급한 알체프스크 제철소에 또 한 번의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번째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분명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번 타격한 모든 목표는 아마도 다시 공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3월 내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부문에 해온 일들입니다. 항구와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아핍스키와 알바시니프트의 두 정유소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곳 모두 디젤 연료를 생산했으며 이 연료는 해당 시설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남부 군사집단으로 운송됩니다. 노브로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슈차츠카야 석유 터미널과 포트카프카즈를 치명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곳들은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고객들에게 석유를 운송하고 흑해함대의 군함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의존하는 거점입니다. 사라토프에서는 또 다른 정유소가 공격을 받았고 코리시와 야로슬라블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공 연료 등 러시아 연료 산업을 안정시키는 주요 제품 생산 자원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에서 주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러시아가 발트해를 통해 석유를 세계에 수출하는데 필수적인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3월 하반기 우크라이나의 반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말한 전략입니다. 한 번 공격해 드론이 도달할 수 있음을 푸틴에게 알리고 러시아가 대응하기 전에 반복 공격해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스트루가는 3월 22일, 25일, 27일, 29일, 31일에 5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잦은 공격으로 프리모르스크 석유터미널 저장시설 최소 40%가 영구 손실됐다고 합니다. 우스트루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첫 공격 7일 후 에도 터미널에 불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특수 헤르손 치에이트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계정이 X에 공유한 사진에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공격이나 우크라이나 드론 파편이 약간의 피해만 줬다고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항구 중 하나가 연기로 뒤덮인 불지옥이 되었고 화재 진압에도 불길이 계속 번지며 우크라이나 공격 때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의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3월 25일 보도에서 키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현재 상황을 역사상 최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오슬로가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더 이어질 예정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는 프리모르스크, 오슬로가 등지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 전체 수출 능력의 40%를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이란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원유 한 배럴 가격이 $100를 넘어서까지 치솟은 시기에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쯤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여야 하지만 대신에 액체금이라 불리는 석유의 생명줄이었던 항구들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모의 화재를 겪고 있습니다. 정유 부문에서는 모스크바 타임즈가 3월 30일에 러시아가 이제 연료 생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출 능력의 최소 40%를 파괴하는 것과 러시아가 판매하거나 자국 군대에 보내려는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영리하게 결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영리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리모르스크와 오슬로가 공격은 러시아 석유 운송을 막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유소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설령 제품을 생산해도 러시아는 이를 보낼 곳이 없습니다. 제품들은 병목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정유소에 보관해야 하며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결국 정유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드론 공격으로 인한 간접적 가동 중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브로시스크, 프리모르스크, 오슬루가 등 석유 터미널을 계속 타격하면 러시아는 갈 곳 없는 막대한 연료와 석유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 방공망 파괴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의 대형 석유 기업 중 하나인 로스네프트가 2025년 순이익이 73% 감소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높은 이익에 대한 세금, 높은 이자율, 그리고 일회성 요인들, 즉 제재와 드론 공격이 우리 사업을 망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 이 회사는 지난해 겨우 36억 달러의 수익만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73% 감소를 의미하는 이 수치는 로스네프트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이는 러시아에게도 나쁜 소식입니다. 석유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크렘린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제 터미널과 정유소까지 불타고 있으니
로스네프트는 2026년이라는 총구가 눈앞에서 발사되기 직전인 상황을 마주한 셈입니다. 아직 방공망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2026년 3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끔찍한 한 달이었다는 것이 이미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는 3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많은 방공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 12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격추에 의존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이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공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크라이나가 3월에 러시아를 이렇게 강하게 타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더해 토르-M, M1 판치르, SS1 퉁구스쿠스카,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부크 방공 체계를 포함한 러시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방공 시스템 10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들은 러시아의 전선 인근 후방과 중심 후방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막으려던 드론에 의해 오히려 전쟁에서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3월에 있었던 수많은 공격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여러 방공망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방공 유닛 파괴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수리와 정비 시설도 타격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손상된 장비들이 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공망에 대한 공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공격들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모든 다른 작전들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 주요 시설 타격과 함께 안전한 항공로 확보에도 힘쓴 결과 공장과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전략이며 우크라이나는 이 전략을 러시아 내부뿐만 아니라 점령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를 강조하며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와 점령지에서 확인된 우크라이나의 공격 1,530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492건이 방공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백 건의 추가 공격은 전자전 부대와 지휘 시스템과 같은 접근 거부 및 항공 차단 자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방공망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불타는 석유 터미널과 파괴된 공장에서 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에 상처를 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몇 달 만에 최고의 성과를 낸 달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디펜스 오브 우크라이나 X 계정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효율성이 9.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효율성은 89.9%로 지난 12월에는 80.2%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방공 시스템과 자체 요격 드론을 결합해 방공망 효율성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드론들은 러시아 샤헤드형 드론을 겨냥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능력이 강화되는 반면 러시아는 그런 공중 위협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쟁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가 하늘에서 겪는 문제들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시작된 봄과 여름 공세가 완전히 참담하게 시작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공장, 석유시설, 방공망이 불타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로 자신을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면 2026년 3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지상에서 순증한 영토가 전혀 없었던 달이었습니다. 이는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같은 달 우크라이나가 약 9제곱킬로미터, 즉 약 3.47제곱마일의 자국 영토를 탈환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의 지상 공격은 스타링크 손실과 푸틴의 텔레그램 메신저 앱 탄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신 문제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2026년 3월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가한 봄 공세가 좋지 않은 출발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 단거리 선수가 신호를 듣고 뒤로 달리다 넘어진 것과 같습니다. 푸틴이 주의했다면 이런 일을 예측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진전은 오랫동안 둔화되고 있었으며 전쟁연구소는 3월 3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3월 26일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단 1929.69제곱킬로미터, 즉 약 740.06제곱마일만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미 낮은 수치이지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2716.57제곱킬로미터, 즉 약 1048.87제곱마일을 점령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봄 공세가 시작됐지만 러시아군은 지상에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장 암울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병력을 더 내보내며 러시아는 130만 명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민핀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4월 5일 기준 공식 사상자 수는 130만 3,550명에 달합니다. 그것은 참혹한 수준의 손실입니다. 이는 현대 군대가 겪은 어떤 손실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헬프 히어로즈 자선단체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항구적 자유작전 동안 3,48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작전은 200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푸틴은 마치 자기 군대와 싸우는 듯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3월은 러시아가 현대 군대라면 결코 도달해서는 안 될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월 17일 러시아는 1710명의 병력을 이루며 2026년 들어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날이 되었습니다. 푸틴에게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최근 공세가 격화되면서 앞으로 24시간 동안 2,000명 이상의 병력이 소모되는 날이 여러 번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3월에도 러시아의 자원병 모집이 전장에서의 손실보다 적었다는 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4월 1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확인된 러시아군의 손실은 8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손실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러시아는 8만 명을 신병남 모집했다고 같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는 2026년 말까지 40만 9천 명을 모집하겠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에게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실패한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이것이 러시아의 방식을 바꾸거나 전장과 자국 영토 안에서 이어지는 손실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지난 4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푸틴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크렘린의 측근들이 가진 것은 위협뿐입니다. 우스꽝스럽게도 러시아는 2026년 3월 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고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에게 돈바스를 양도하라고 요구할 완벽한 시기라고 결정했습니다.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2달 내 돈바스에서 군 철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러시아가 가할 공포에서 구하기 위해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도 우리와 같은 전쟁을 보고 있나요? 러시아는 2026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악의 한 달을 겪었지만 지금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러시아는 기록적인 수준의 병력과 방공망 손실을 멈추고 우크라이나가 석유 인프라와 공장 공격을 중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크렘린이 전장과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이 뭔가를 보여준다면 철수는 없고 뚜렷한 반등세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더 큰 화력을 퍼부을 뿐입니다. 포크로브스크는 함락됐어야 했습니다. 도네츠크에 위치한 이 도시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고 이 지역 더 깊숙한 곳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포크로브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3km를 돌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크로브스크가 전선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의 한 예라는 점입니다. 깊은 타격과 반격이 우크라이나에 주도권을 주고 있습니다. 포크로브스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봅시다. 5월 19일 우크라이나 자원군 대변인 세르이 브라티추크는 우크라이나 돌격대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포크로브스크 지역 깊숙이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치열한 돌파로 러시아 방어선을 최대 3km까지 뚫었습니다. 1년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포크로브스크에 투입하는 예비 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보여줬습니다. 예비 병력들은 훈련과 전투 준비가 부족해 경험 많은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브라티추크가 이번 일을 단순한 전술 이상으로 표현하며 푸틴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브라티추크는 UATV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밝혔습니다. 포크로스크에 대해 말하자면 명확한 이유로 위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브라티추크는 방위군이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돌파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 점령군 방어선 30km까지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푸틴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했고 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우선시하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의 약한 지역에서 영리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포크로스크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브라티추크가 맞다면 방금 본 게 일일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 깊숙이 진격하기 위해 사용할 추가 작전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결국 푸틴이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제413 무인체계군 연대, 즉 레이드 연대를 통해 포크로스크 진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레이드는 포크로스크의 고층 건물 잔해에 자리 잡은 러시아 지휘소를 자사의 드론이 직접 타격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드론이 공격할 때마다 지휘소가 점점 파괴되어 불타는 잔해로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드는 해당 지휘소가 러시아 연방 제51군 소속 제9 독립차량화소총여단 즉 SMRB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지휘소를 고층 건물의 폐허에 일부러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휘소를 아예 찾아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레이드는 51군 제9독립 차량화소총여단 SMRB 지휘소 파괴로 적의 돈바스 공격 작전 계획과 조정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포크로스크 진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힌트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정말 큰 타격이 될 것은 브라투크가 포크로스크의 우크라이나 역공격이 도네츠크 전역의 여러 유사작전 중 하나라고 밝힌 점입니다. 포크로스크를 넘어 우크라이나군은 미르니라드, 리만, 콘스탄티니우카로 진격하며 푸틴 군대가 수개월간 점령했던 러시아 점령지를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네츠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후방이 되어야 할 곳에서 러시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도네츠크 깊숙이 진격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포크로스크는 러시아에 이미 함락됐어야 하는데 지금은 2026년에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푸틴과 측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길 원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점령을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크렘린은 이미 한동안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2025년 12월 1일에 포크로브스크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한 때부터입니다. 게라시모프는 이 소식을 열성적으로 퍼뜨려 크렘린이 텔레그램에 발표했고 푸틴에게도 직접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를 점령했다는 소식은 며칠 뒤 열릴 평화회담에서 푸틴이 지렛대로 쓰기에 딱 맞는 시기에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라시모프의 주장, 하루 뒤.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포크로브스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때는 러시아가 포크로브스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SW는 또한 만약 그 도시가 함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푸틴이 주장한 것처럼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나머지 계획을 위한 좋은 거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포크로브스크의 서쪽, 북쪽, 북동쪽에 방어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진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2025년 말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 이후 러시아는 더 진전을 이뤘지만 포크로브스크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도시에서도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발언으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방향에 약 9만 9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큰 러시아군 집단입니다. 정말 많은 병력입니다. 하지만 이 병력들은 도네츠크 요새선, 특히
콘스탄티니우카시 주변에 집결해야 합니다. 이들이 포크로브스크에 모여 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포크로브스크는 푸틴 주장처럼 새로운 공격기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만 9천 명의 병사는 도네츠크 깊숙이 진격해 푸틴의 9월 돈바스 점령 목표에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시한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포크로브스크에서 반격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크로브스크에서의 병력 증강은 러시아가 영토를 잃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제의 일부가 러시아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더 이상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브스크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방금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크로브스크의 상황은 크렘린이 주장하는 것만큼 러시아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3km 반격은 우크라이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 도네츠크 방어선에 약점이 있어 공략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푸틴의 포크로브스크에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후방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방 반격만큼이나 혹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브라투크는 이 점을 강조하며 UA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시 점령지 깊숙한 곳에서 적의 군수 지원과 관련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작전의 강도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크로브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를 괴롭히는 것은 중거리 작전입니다. 앞서 짚은 지휘소 파괴는 한 사례일 뿐이며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인디펜던트지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전선 뒤 30km에서 180km 범위 내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지휘소뿐만 아니라 군용 차량, 방공망, 군수 지원 시설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만으로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은 다른 곳에 공격 기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근 포크로스크에서 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신형 중거리 드론을 사용해 포크로스크 지역의 러시아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러시아가 당한 타격으로 인해 일부 최전방 부대는 지원을 잃거나 심지어 지휘관과의 통신 능력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혼란이 뒤따릅니다. 러시아의 방어가 덜 조직적으로 변하고 그때 우크라이나의 돌격대가 공격을 가해 흩어진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며 방어선 깊숙이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브라투크는 중거리 타격이 러시아 공격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곧 알겠지만 그는 그 점에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전략이 역공격과 도네츠크 등지의 강한 방어와 결합되면 러시아의 감당 못할 소모전을 강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브라투크는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특히 그들이 입은 손실을 메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의 1일 손실은 꾸준히 사상자 약 1000명에 이르며 러시아군에는 큰 손실입니다. 그들은 우리 방어선을 돌파하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전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략적 예비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크로브스크에서 이를 다시 본 듯합니다. 9만 9천 명의 병력이 모였지만 러시아의 큰 손실로 인해 이 병력은 공격이 아닌 전선의 허점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어 공격 전력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브라톡의 러시아 손실에 대한 발언에 잠시 집중해 봅시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온 흥미로운 수치들이 러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시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전선 전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3배 반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양측의 전사자 수를 비교하면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시르스키는 어떤 날에는 우크라이나군 1명 사망 시 러시아군 7, 9명이 사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만으로 브라투크가 말한 지속 가능성 부족이 잘 드러납니다. 전사한 병사들은 다시 전장에 투입될 수 없지만 부상당한 병사들은 회복해서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35,203명에 달합니다. 3월에도 비슷한 손실이 기록되어 총 약 7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그 총합에 시르스키 장군의 비율을 적용해 봅시다. 3월과 4월 사이 우크라이나는 약 2만 명, 러시아는 7만 명의 사망 또는 부상 병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월 1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사상자 중 62%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사살된 것이고 38%가 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43,400명의 병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 전체 사상자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브라토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월 8일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당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 점령해야 할 면적이 약 6,000제곱킬로미터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여기서의 수학적 계산은 푸틴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 속도라면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거의 190만 명의 병력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포크로우스크에 모인 9만 9천 명 병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는 곧 병력이 고갈되고 추가 병력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네츠크는 여전히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에서 전과를 올리고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중거리 타격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러시아는 허를 찔려 앞으로 몇 달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미친 점은 푸틴이 계속해서 자신의 군대에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무작정 들이받으라고 명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 파블로 팔리사에 따르면 실패한 봄 공세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주요 집중 지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의 목표는 도네츠크 행정 경계선 도달이며 이를 위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포크로우스크와 무너진 요새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공격을 명령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붕괴시키고 포크로우스크에서 영토를 되찾으면서 공격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밀어붙이지만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브라투크의 러시아가 공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월 19일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공격 횟수에서 동등해졌고 어떤 날은 우크라이나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장군은 어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르스키는 밀루티노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공세행동 수가 처음으로 적의 공세행동 수를 넘어섰다는 점이 이번 상황의 특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는 어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고 인터뷰는 5월 9일 공개됐지만 촬영일은 불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타격하는 강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강도보다 더 세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포크로스크에 9만 9천 명 병력을 모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겐 큰 성과입니다. 푸틴 군대의 압박이 시작됐고 포크로스크에서 3km 확보는 그 효과의 증거입니다. 젤렌스키도 현재 포크로스크, 도네츠크 전선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5월 19일 1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선 전반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진지를 지키고 있고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장거리 타격의 영향은 특히 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6월 장거리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변화하고 있는 또 다른 점을 강조한 후 왜 그것이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밀루피노비치와의 인터뷰에서 시르스키는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더 높은 급여가 제공될 것이고 계약을 이행한 군인들이 전역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시급한 보직, 군인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스크로 진격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격을 펼치며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거둔 성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심층 타격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후방 전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령지에서는 중거리 드론이 전선에 있는 푸틴의 대리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포크로스크에서 볼 수 있는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 돌파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러시아 본토를 향해 수백 대의 드론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1500km 떨어진 페름 정유소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유소는 5월에 여러 차례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장거리 작전으로 애틀랜틱 카운슬은 5월 19일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승리 중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와 항구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가 가장 가치 있는 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병력에게 연료와 기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 내 방공체계에 대한 모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추가 공격을 감행할 공중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들조차도 사거리가 확장되어 일부는 러시아 진영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 70km가 넘는 거리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갉아먹는 전략이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로스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펼친 반격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성공시킨 수많은 반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남부와 동부에서 영토들이 해방되고 있습니다. 점령지 지원이 끊기고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이 강화되면서 전선 러시아군 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점령을 위한 봄 여름 공세의 근본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을 돌파하며 우리는 푸틴의 전술적 무능함이 드러나는 더 큰 반격의 시작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푸틴이 어디를 보든 드론이든 전선에서 벌어지는 공격 횟수든 심지어 점령한 영토 규모든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의 수도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라토크 마치카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의 면적은 겨우 3제곱마일, 즉 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렘린의 전쟁 기계에 의해 공격을 받은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곳들과 달리 말라톤 마치카는 러시아군이 4년 넘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거의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작은 마을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포위전 중 하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에게 가장 굴욕적인 교착 전선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해하려면 말라토프 마치카의 이야기를 보고 크렘린 측 병력이 이곳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포리자 중앙의 폴리히 구에 위치한 이곳은 전쟁과 비극에 익숙한 곳입니다. 이곳은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시절에 키이우, 체르니히우, 폴타바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삶을 찾아온 다양한 정착민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이 마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점령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말라토크 마치카 역시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홀로도모르, 즉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견뎌냈습니다. 이 비극으로 약 350만에서 5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281명이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지역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놓였다가 결국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을 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라토크, 마치카가 다가올 일을 준비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작은 마을은 살아남았고 어느 정도 번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을들 중에서는 이곳이 꽤 번영한 편이었고 자체적인 지역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도소 중 하나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자 말라토크 마치카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많은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곧 암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초기 러시아군 공격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불과 몇 달 만에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마을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러시아의 포격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있던 수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의회 건물은 러시아의 포격으로 파괴되었고 교도소도 불과 몇 주 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면서 마을 인구는 순식간에 급감했습니다. 곧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대부분은 대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말라토크 마치카는 전선 1마일 거리에 놓였고 곧 크렘린의 병력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다른 마을들도 장악했고 한동안 말라토크 마치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이 되자 그 마을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말라토크마치카의 중앙 광장이 러시아 포탄으로 움푹 패였고 파편들이 거리에 흩어져 있었으며 학교의 외관은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스, 물, 전기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의 집들 중 많은 곳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산산조각났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실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지하실들은 사실상 모두 대피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9마일, 즉 15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군은 폴로이 마을을 점령했고 민간인들을 강제로 대피시키고 아이들을 크렘린이 소위 재활 캠프라고 부르는 곳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라토크마치카에도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고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 마을이 오리히브에서 불과 1마일, 자포리자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매우 전략적인 위치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러시아군은 더 크고 중요한 목표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이 지역의 수도에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침공과 첫 해의 전투를 견뎌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강력한 신형 무기들을 지원받아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 반격작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반격작전은 특히 자포리자와 같은 남부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더 큰 도시들에서 멀리 밀어내고 크렘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제47 강습여단과 제33 기계화여단, 이 수행한 첫 번째 공격은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부대 중 하나가 말라토크마치카 바로 외곽의 지뢰밭을 통과하려다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차량 최대 25대가 파손 또는 파괴됐고 이 중 최소 5대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였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름 대반격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비와 재조직을 마치고 일부 손상 차량도 회수했습니다. 이후 며칠과 몇 주 동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전략을 따르면서 우크라이나는 곧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시 흐로모프 준장은 공세가 시작된 이후 말라토크마치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약 2마일의 영토를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지만 전선을 안정시키고 마을이 적에게 넘어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 후 양측이 서로 떠보듯 공방을 주고받는 진지전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큰 돌파구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말라토크마치카를 점령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전쟁이 진행되고 변화함에 따라 탱크, 보병전투 차량, 돌격분대, 드론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 분석가들은 말라토크마치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큰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겉보기에는 작고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이와 같은 많은 마을들이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새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선 곳곳에서 지도상에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마을들, 양쪽에 수십 채의 집이 늘어선 도로 하나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러시아가 점령하기 매우 힘든 곳으로 드러났다는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라토크마치카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지역을 침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판에 지뢰를 설치해 러시아군이 예측 가능한 경로로 마을에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드론이 적 병력과 장갑차 움직임 추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방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많은 부분이 파괴됐지만 그곳은 여전히 강하게 요새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과 다차, 별장들은 안전한 벙커로 바뀌었고 좁은 골목에는 병목 지점이 만들어져 침공군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라토크마치카의 두 번째 주요 이점은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 마을은 거의 완전히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을지라도 한 가지 진실은 항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대를 차지한 쪽이 항상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신무기와 방어 체계를 개발해도 물리법칙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방을 멀리 볼 수 있어 적 접근을 쉽게 발견하고 가까이 오기 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크렘린 지휘관들이 말라토크마치카 기습 공격을 계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항상 상대보다 앞서며
포병과 드론 등 방어 수단으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다 상황이 다시 한번 바뀌었고 마을의 운명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더 밀리터리 쇼가 유익하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2025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수개월간의 실패한 공격과 여러 전선에서의 미미한 진전 끝에 러시아 지휘관들은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조직했으며 특히 남부 우크라이나와 자포리자 지역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러시아는 진전을 이뤄야 했고 그것도 신속하게 이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군 지도부와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며 완전한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크렘린은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과도 훨씬 강한 입지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가 영토를 더 차지할수록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쥐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돌격부대가 전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런 대규모 공격의 압도적인 힘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그동안 손에 넣지 못했던 말라토크마치카 같은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는 이 지역이 점점 더 거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0군단 소속 118 독립기계화 여단 대원들이 용감하게 방어하는 가운데 대규모 기계화 공격이 연이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여단의 한 공보장교는 마을의 수호자들을 말라토크마치카의 사이보그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도네츠크 공항을 영웅적으로 방어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의 완전히 포위된 채 영하의 기온과 끊임없는 폭격 등 극한의 조건에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병사들은 살아남았고 그 결과 사이보그라는 별명을 얻으며 우크라이나 군사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원래 사이보그들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말라토크 마치카와 그 주변에 주둔한 놀라운 병력들은 반복되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을을 지켜내는 데 있어 똑같이 비범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20일 러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를 조직했습니다. 크렘린의 제71 차량화소 총연대, 추가로 2개의 차량화소 총중대, 그리고 탱크, 보병 전투 차량, 타이거 차량, 장갑차 AP-10을 포함한 약 26대의 장갑 차량 등 막대한 병력이 진북해져 초과로 2개의 장갑 차량, 추가로 탱크, 칠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정도 규모와 전력을 가진 병력이라면 작은 마을은 물론이고 전체 도시도 점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군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자신들이 가진 무기와 방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공격자들을 격퇴하는 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날은 러시아군 30명이 사망하고 다른 이들은 부상을 입었으며 약 21대의 차량이 완전히 파괴된 채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자들은 당혹감이나 선전 전략 때문인지 자신들의 시도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러시아 국방부는 말라토크 마치카가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그 마을이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과 장기적 목표 달성에 순조롭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라토크마치카 점령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러시아 관리들은 조용히 초기 입장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마을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곳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주장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더 많은 공격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매번 이를 저지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인사들은 그 마을이 곧 점령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말라토크마치카의 이야기는 군사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이 지역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이어붙이면서 세계 2위의 군대가 고작 수백 명이 사는 작은 마을조차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머러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대학들은 말라토크마치카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거나 자국 군대의 실패를 지적하는 학생들에게 퇴학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규모의 실패입니다.
2026년 5월 중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이 작은 마을을 포위한 지 공식적으로 1,500일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이는 단일 지역 포위 작전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를 포위했던 기간인 약 1,100일보다 더 길고 지브롤터 대포위 전에 약 1,321보다도 더 깁니다. 레닌그라드,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의 포위전보다도 더 깁니다. 역사는 이른바 위대한 군대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마주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거대한 성벽과 웅장한 성문, 그리고 대규모 수비 병력을 갖춘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례들은 또한 실제로 수세기 전에 탱크나 보병 전투 차량, 전투기, 드론, 곡사포 같은 현대 무기가 등장하기 전 군대가 칼, 창, 활, 투석기와 같은 훨씬 더 단순한 무기로 싸워야 했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말라토크마치카 점령 시도가 더욱 굴욕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요새화된 수도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닙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방어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불에 타고 폭격으로 파괴된 중요하지 않은 마을로 남아있는 건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특히 수년간 명성을 쌓은 러시아 군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쟁 시작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각국은 러시아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의 전차와 전투 차량의 비축량, 막대한 병력, 그리고 거의 비할 데 없는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크렘린 관리들이 최신 미사일의 혁신적인 능력을 자랑하거나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신 전차를 뽐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대부분의 적을 짓밟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필사적으로 보여주려던 신화와 아우라, 모든 힘이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군대가 세상이 한때 두려워했던 만큼 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4년이 넘는 시간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약 2,000명의 병사를 잃었으며 수십 대의 차량과 수천만, 어쩌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인력까지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제118 기계화 여단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참호를 파고 있으며 드론과 지뢰 등 다양한 장비를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반복적으로 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파 러시아 선전가들조차도 자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굴욕적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말라토크마치카를 트로이 또는 베르뎀에 비유하며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전투가 벌어진 장소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라토크마치카가 전설적이라면 그건 우크라이나가 그곳을 워낙 잘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언젠가 함락된다 하더라도 최근의 역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 작은 마을은 러시아 군사 우월성의 신화를 영원히 산산조각낸 장소로 역사책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2025년 말 점령했다고 주장한 정착지였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거짓말했고 지금 패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금 스템나 히스크를 해방시키며 하룻밤 만에 러시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는 2026년 내내 우크라이나군의 놀라운 역공 능력을 다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스템나 히스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자포리자 완전 해방의 핵심입니다. 5월 18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HUR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예상치 못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대들은 스템나 히스크에서 단순한 영토 확보를 넘어 조직적인 공격으로 정착지를 완전히 장악했고 푸틴의 꼭두각시들을 대부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피난처라도 찾아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스템나 히스크의 주요 거점들을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규모의 항복이었고 그 대부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HUR이 텔레그램에 공유한 이 영상은 러시아의 스템나 히스크에서의 실패를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탱크들이 마을을 향해 돌진하는데 이 탱크들은 카미카제 드론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폭발시키도록 설계된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알이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 돌격 부대가 탱크와 장갑차에서 러시아 진지를 향해 사격을 지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장갑차들이 스템나 히스크 마을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상에 있는 병사들은 시가전에서 러시아 침투자들을 수색한 뒤 그들을 제거합니다.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고 탱크는 추가로 포탄을 발사합니다. 조금씩 이 정착지는 다시 탈환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뒤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템나 히스크를 잃는다는 것은 푸틴의 자포리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HUR은 5월 18일까지 요원들의 활동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습니다. HUR은 이 번개처럼 빠른 작전이 다른 우크라이나 부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행되었으며 스템나 히스크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정착지의 주요 지점에 방어선을 구축한 러시아 병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정찰과 정밀 사격의 조합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우크라이나의 스템나 히스크 작전에서 아마도 가장 큰 역할을 한 R10 부대의 지휘관 비토르 토코튜크가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은 드론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드론이 목표물로 날아가 폭탄을 투하하는 대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동하며 영토를 탈환할 때 정착지를 상공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코튜크는 계속해서 모든 건물이 기습이나 적군의 잔여 병력이 있는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다시 도시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실행에 있어서 완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러시아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완전히 스템나 히스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남아있는 소수의 침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보급로를 영리하게 차단했습니다. 정착지로 들어가는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스템나 히스크 동쪽에 하나의 도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면 러시아 장비가 우크라이나의 사선에 바로 노출되는 교차로를 지나야 합니다. 푸틴은 이제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스템나 히스크에 남은 소수 러시아 병사들은 지원 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우크라이나 병사 한두 명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항복이나 전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보급로를 차단해 러시아가 그 마을에 전면 공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침투조에 계속 의존해야 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서 방어했으나 방어가 약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스템나 히스크 침투조에 오랫동안 보급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FPV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차와 장갑차를 매복해 기다렸지만 드론조차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그 드론은 목표를 타격하기 전에 탐지돼 파괴됐다고 합니다. FPV 드론 한 대뿐입니다. 러시아가 드론 한 대로 스템나 히스크를 방어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병사들이 보급이 부족해 드론 하나만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을이 해방되어 탈러시아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로 부다노프가 밝힌 러시아가 1년 동안 스템나 히스크를 점령하려다 실패한 모든 시도의 총합입니다. 부다노프는 1년 넘게 많은 자원을 들여 스템나 히스크 점령을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사들에게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내내 전문성과 용기를 보여주며 방어선을 지키고 러시아 점령군을 격파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HUR 특수부대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모든 부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부다노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푸틴에게 가장 뼈아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포리자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스템나 히스크 주요 거점이 모두 우크라이나군 통제하에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플래시백을 겪겠지만 그 플래시백은 2025년 말 쿠피안스크 해방 같은 다른 대승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러시아는 스템나 히스크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보게 될 것이며 HUR 작전이 우크라이나가 며칠 전 했던 일의 연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월 1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 방어선을 무너뜨려 오드라드나 마을과 20km의 영토를 해방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약점을 파악해 강하게 타격하며 러시아와 작업 완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하르키우 지역에 이어 스템나 히스크에서도 목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성과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스템나 히스크에서 본 일이 3월 초 시작된 대규모 봉공세에 완전 실패를 보여주는 패턴임을 절망하며 보드카를 마시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반격전선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연구소 ISW가 5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8월 쿠르스크 지역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순손실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침공을 제외하고 본다면 푸틴에게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2023년 여름 반격 이후로 순손실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8월을 제외한 그 이후 매달 크렘린은 영토를 조금이라도 점령했다며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크렘린의 자랑이 없었습니다. 5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마을을 해방하고 푸틴 군대가 돈바스에서 강력한 방어선에 막혀 러시아의 순손실을 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템나 히스크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의 성과는 전장 주도권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간다는 신호를 푸틴에게 보냅니다. ISW는 전장 데이터가 한동안 전세가 역전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군의 전장 전진 속도는 2025년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이는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지상 공격과 중거리 타격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 차단과 크렘린의 텔레그램 제한 조치가 러시아군 내 기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ISW는 5월 2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이 러시아의 연승행진이라 부른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연승행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키릴로 본다렌코라는 이름의 장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러시아군이 지치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푸틴이 러시아의 유능한 병사들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크라이나에 있고 싶지 않았고 조직과 훈련도 부족한 병사들 뿐입니다. 푸틴이 병력이 많아도 총알바지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번의 잘 조직된 반격으로 러시아군의 1년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템나 히스크는 자포리자의 나머지 지역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스템나 히스크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러시아의 거대한 군대라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 마을을 해방하고 탈러시아화한 것은 훨씬 큰 파급 효과를 냅니다. 스템나 히스크는 푸틴의 자포리자 계획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침투 부대를 통해 전선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 스템나 히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안정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점령 지역 깊숙이 진격할 수 있는 중심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거점은 러시아가 방금 이룬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템나 히스크를 해방하기 전 이 마을은 러시아의 향후 자포리자 진격을 위한 잠재적 전진기지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년 넘게 이 거점 점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발사대, 출발점으로 스템나 히스크를 장악한 쪽이 주변의 보급로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까 말한 러시아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그 교차로 기억나시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스템나 히스크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포격할 수 있는 그런 보급로들입니다. 이 거점은 푸틴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2025년 말 러시아 지도자는 자포리자시 진격이 군대의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드니프로 군사직단의 러시아 주요 지휘관 미하일 토플린스키 상장이 푸틴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시 외곽 15몇 킬로미터까지 진출했으며 이 도시는 지역의 핵심이자 보석 같은 곳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러시아가 자포리자주 약 75%와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12월에 자신의 군대에게 자포리자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스템네오르스크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곳은 병력 집결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큰 심리적 타격입니다. 1년 동안 이 거점을 공격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전략적으로는 그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스템나이스크 장악으로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지역 깊숙이 진격에 집중하며 다음 목표는 훌랴폴라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곧 훌랴폴라를 되찾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자포리자시로 진격시키기 위한 발판을 사용함으로써 러시아가 자포리자주 동부에서 병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는 스템나하예프스크가
침공 이후 계속된 러시아 공격에서 해방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심리적 타격을 다시 보면 스텝나하예프스크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2025년 말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새로운 평화 협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정착지를 점령했다는 허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맞아요. 스텝나하예프스크입니다. 러시아는 12월 말쯤에 그 정착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으며 훌랴폴라와 쿠피안스크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쿠피안스크와 스텝나하예프스크에서 그런 주장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훌랴폴라의 러시아군도 걱정해야 할 겁니다. 러시아의 주장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스텝나하예프스크는 이미 오래전에 점령됐다고 했고 그로 인해 푸틴이 평화협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모멘텀을 언급했듯이 이번 해방은 우크라이나가 숨통을 타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평화협상이 재개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스텝나하예프스크를 예로 들어 러시아가 점령을 주장했지만 거짓이었고 지금은 쫓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군대가 무적이라며 속이게 두지 마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스텝나하예프스크와 그와 비슷한 마을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평화협상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 마을 상황을 주목한 사람이라면 러시아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했을 것입니다. 2월, 러시아가 스텝나하예프스크 점령을 주장한 2달 후 그 마을의 실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는 점령한 곳이 없습니다. 스텝나하예프스크는 너무나 치명적인 살상구역으로 변해버려서 그곳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은 평균 12분 만에 사냥당하고 제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텝나하예프스크를 장악해 다른 곳에도 살상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러시아가 성과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하지 못한 회색지대, 더 깊숙이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훌랴폴라 방향으로 진격할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그 방향 공세는 이미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12월에 이니 훌랴폴라 점령을 주장했습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 뉴보이스는 러시아가 해당 정착지 진격을 우선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점령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역공격이 혼란을 일으켰고 알렉산드리브카로 진격하자 러시아는 훌랴폴라에 투입할 예비 전력을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4월에도 러시아 방어선에 약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스테페나하예프스크 점령이 곧바로 훌랴폴라 점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두 마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자포리자 방향의 다른 지역보다 훌랴폴라 지역에 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다른 작은 마을에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스테페나하예프스크처럼 여러 곳에 침투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훌랴폴라 방향으로 공격해도 마을에 바로 도달하긴 어렵겠지만 러시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병력 재배치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자포리자시를 향해 의도한 대로 진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2026년에 자포리자 계획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이 2026년 봄 공세를 계획할 때 주요 목표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였지만 이제 도네츠크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5월 19일 우크라이나 뉴보이스 보도에 따른 것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 파블로 팔리스함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어떤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네츠크는 9월 초까지 함락될 예정이라고 팔리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나도 도네츠크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패의 부산물로 러시아는 자포리자 지역으로의 진격을 강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계속 시도하겠지만 예비 병력은 도네츠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스텝나하예프스크와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있을 때 2026년 말까지 교착 상태가 되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 더 깊숙이 진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성공적으로 재반격을 완수한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푸틴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ISW의 5월 9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봄 공세는 사실상 멈춰섰으며 러시아는 1년 내내 의미 있는 작전상 돌파구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ISW는 특히 2026년에 점령된 영토는 제한적이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스텝나하예프스크 전선 뒤 수십 마일에서 러시아의 곧 위협이 될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러시아 후방 지역을 타격하는 데 도움을 준 하이마스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로켓 공격과 전선 뒤에서 러시아의 군수와 지휘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드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공격은 4월의 3월보다 2배로 늘었고 전선에서 180km 뒤 목표물까지 더 자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진출 야망에 추가 위협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훌랴폴라로 진격하긴 어렵지만 스텝 나하예브스크를 전진기지로 삼아 중거리 드론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에서 러시아의 자포리자 진격을 일정 기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각 공격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며 러시아가 약해질 때마다 더 많은 재반격 기회가 생깁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믿기 힘든 하룻밤 승리가 자포리자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동부 다른 지역에서도 해방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 대본에 어울릴 만큼 흥미진진하며 음모와 은밀한 계획, 그리고 안개 속에서 이루어진 공격이 펼쳐집니다.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군사 채널을 구독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거둔 최신 승리에 대한 저희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